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단을 맡고 있는 강성룡 단장입니다. 오늘 빅스포 2020을 맞이해서 글로벌 에너지 포럼에서 산업 에너지 ODA를 활용한 우리 기업의 신흥국 에너지 인프라 시장 진출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국제사회의 ODA 트렌드, 산업 에너지 ODA 현황, 그리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 그리고 여러 가지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글로벌 ODA 트렌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SDG입니다. 많은 국제사회에서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과거 몇십 년 동안 국제 원조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최근에도 그리고 오늘도 TV를 틀면 많은 그 아프리카의 빈곤에 허덕이는 아이들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면 그리고 이런 장면들이 비단 최근에만 있지 않았고 저희들이 어렸을 때인 40년, 50년 전에도 저희들은 동일한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 들어서면서 유엔이 많은 국가들을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각각의 나라들이 많은 ODA 재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프리카든 중남미든 또는 CIS권에서 빈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들이 공동의 목표를 세워서 공동의 재원을 투입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2002년에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 MDB라는 새천년 개발 목표를 수립하게 됩니다. 새천년 개발 목표는 보시다시피 8개의 공통 목표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빈곤 및 기아 퇴치, 아동 사망률, 산모 건강, 질병 예방, 교육, 남녀 평등, 환경 보존, 동반 관계 구축. 어찌 보면 다소 사회 개발적인 그리고 인간 개발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원래 2002년에 이 새천년 개발 목표가 설립됐을 때는 15년 동안 이 목표를 유지하기로 합의를 했었죠. 하지만 2015년까지만, 즉 13년 동안만 이 계획이 유지가 되고 2015년부터는 다른 좀 더 진화된 목표로 전환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정말 많은 국가들이 이 MDB라는 공통의 목표를 놓고 서로 지원을 했지만 여전히 개도국의 빈곤은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M이라는 키워드 대신에 S라는 키워드를 대입을 하게 됩니다. 이 S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sustainable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015년부터 전 세계가 다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하에서 각국이 원조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SDG는 MDG와 달리 17개 목표로 이루어져 있고 MDG보다 더 추가된 목표들을 보면 청정에너지, 물위생, 지속가능 도시, 그리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인프라 구축, 산업화 확대. 결국에 물고기를 주는 데서 물고기를 잡는 법을 그리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줌으로써 개도국의 원조가 일회성 원조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원조 활동으로 이어지기를, 그리고 개도국의 자생적인 발전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SDG로 전환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에게 더 큰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산업, 에너지, 기술 이런 부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강점으로 인정받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MDG에서 SDG로 전환되면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산업화가 강조가 되면 이 ODA 활동의 주체가 전환이 되게 됩니다. 즉 기존에는 NGO, 국제기구, 정부 등의 그 주체들이 이 원조 활동의 핵심이었다면 이 SDG 하에서 좀 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토대를 구축함에 있어서는 민간의 역할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국에서는 원조 활동에 있어서의 중요한 키워드로서 공통적으로 국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 정부의 국정과제 99번이 바로 국익에 기여하는 원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 원조는 좀 착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원조, 무상원조, 봉사활동에 치중했었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국익이라는 키워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캐나다는 국익 증진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 원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영국 또한 국익의 틀 안에서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겠다. 독일 또한 이런 개발협력과 ODA를 통해서 개도국도 도와줄 뿐더러 자국 산업 육성에 집중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ODA 재원은 각국의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원웨이적인 원조는 결코 지속성이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에 상대국도 도움이 되지만 그 원조 활동이 자국에도 도움이 돼야 결국에 지속 가능성이 생기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국이 자국 산업에 좀 더 집중해서 원조 활동을 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로는 이 에너지 인프라 시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월드뱅크와 OECD 그리고 ADB 통계에 따르면 2030년까지 개도국의 인프라 개발 수요가 무려 31조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도국 인프라 시장을 주도하는 지역이 바로 아시아이고요. 아시아는 이런 인프라 시장 규모가 22조 5천억 불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이 52%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 섹터입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남미, 아프리카, CIS, 중동 지역을 보더라도 가장 많은 인프라 수요가 바로 에너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도 보면 동남아, 특히 중국, 인도를 위시한 국가에서의 에너지 인프라 수요가 가장 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시아는 2030년까지 22조 5천억 달러라는 거대 인프라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로 많은 에너지 인프라가 발주가 되고 있어서 그 나라에도 질 좋은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겠으나 우리 기업도 이러한 큰 시장을, 큰 기회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의 USAID, 영국의 DFID, 독일의 GIZ, 일본의 자이카 같은 경우는 그 나라 정부와 그 다음에 개도국의 민간 섹터와 자국의 민간 섹터가 같이 협력을 해서 현지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또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축하는 이니셔티브를 발족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인프라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2013년 그리고 2015년에 자국 기업의 우수한 인프라를 수출하겠다라는 그런 목표 하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민관이 함께 움직이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그 경제 개발 전략을 수립하면서 그 중에 핵심 팩터로서 개도국의 인프라 개발을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ODA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과거 ODA에 대한 찬반론이 많이 있어 왔고요. 그 중에 가장 최근에 나왔던 그런 경제학자들의 얘기를 보면 그동안 ODA 원조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됐던 이유는 재생성, 반복 가능한 부분에 대한 원조가 아닌 일회성 구호에 그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민간 부문, 산업 부문, 이런 인프라 부문에 원조가 집중되어야 개도국의 빈곤 탈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보다 좀 더 진화돼서 생각한다 보면 결국에 이 국가 원조 활동에서 민간 기업의 또는 민간 부문의 참여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산업부에 해당하는 상무부 산하에 애드보커시 센터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원조기구는 USTDA와 USAID인데 이 이외에도 6개의 통상, 경제 관련 기구들이 함께 모여서 국가의 ODA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는 ODA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민간과 민간을 이어줌으로써 지속 가능한 ODA 효과를 창출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예로서 애드보커시 센터에서는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에너지 수요 전망을 해보니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다 보면 민간과 산업에서의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게 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에 착안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2011년부터 3차에 걸쳐서 무상으로 feasibility study를 지원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엑시미 차관을 지원하고, 이 차관을 토대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 자국의 풍력 발전기를 베트남에 설치해서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런 민관 협력형 원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이 대략 16메가와트였는데요. 2015년에 발주된 3차 사업은 300메가와트급으로 상당히 대규모로 사업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너럴 일렉트릭이 풍력 발전기를 총 62기 베트남에 설치함으로써 관련된 중소진경 기업의 부품 수출도 그만큼 증대되는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좀 더 적극적입니다. 총리 산하에 내박 관방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6개 기구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코이카 같은 자이카뿐만 아니라 코트라 같은 제트로, 그리고 많은 에너지 실증을 하는 네도, 그다음에 JBIC, 넥시와 같은 6개 기구들이 모여서 민관이 함께 해야 할 그 궤도국 인프라 프로젝트를 선정을 합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를 선정할 때는 자국의 상사그룹, 일본의 상사그룹이 각국에 발주될 프로젝트들을 정리를 하고, 이런 프로젝트 중에서 자국 기업이 꼭 수주해야 될 그런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그럼 이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유상 원조를 적극 지원해서 자국 기업의 수주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인프라 시스템 수출 전략입니다. 2013년에 일본 정부가 과감한 목표를 발표합니다. 2020년까지 일본의 에너지 인프라 수출액을 약 30조 엔을 달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원을 하는데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고품질 인프라 수출 확대라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설계할 때부터 인프라를 구축을 위한 N 차관을 보낼 때까지의 그 소요되는 기간을 원래는 5년 정도 걸렸었는데, 이 전략을 마련한 후로 1.5년으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즉, 그 나라와 에너지 인프라 디자인을 할 단계부터 차관이 직접 투입되는 단계까지의 기간을 약 3분의 1로 줄임으로써 자국 기업의 인프라 수주 경쟁력을 크게 올린 바가 있고요. 또한 민관이 함께 50대 50 비율로 약 108억 엔을 출자함으로써 이 조인이라는 일종의 공동 에이전시 민관 조인 벤처를 형성을 하고 글로벌 시행사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의 미얀마에 띨라와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얀마 정부가 이 띨라와 산업단지를 국제 입찰을 통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 일본이 미얀마와 합작법인을 세워서 산업단지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 산업단지가 왜 중요하냐면, 띨라와 산업단지는 띨라와 항구로부터 약 20분, 2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 띨라와 항구는 미얀마 물동량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아주 전략적인 그 로지스틱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산업단지 개발에 적극 참여했고, 그리고 이 산업단지에 자국 기업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조건을 미얀마에 제시하고 국제찰 없이 합작법인을 세워서 이 사업을 수주하게 됩니다. 그 조건으로는 일본 정부가 과감하게 2천억 엔에 달하는 부채를 탕감해주고, 무상으로 건물도 지어주고, 일본의 중고차 3만 대를 무상으로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코이카와 같은 자이카가 이곳의 지분의 약 10%를 출자를 해서 에쿼티 투자까지 하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산업단지를 개발을 한 후에는 최근에 보니까 이 산업단지에 약 82개사가 입주했는데, 이 중에 일본 기업이 약 32개사가 진출해 있고요. 이 사업을 수행했던 일본의 기업들, 특히 일본의 이토추 상사는 향후 건설 사업권, 그 다음에 또 다른 다웨이 산업단지 개발 프로젝트까지 수주하는 등 후속적인 진출에 성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일본은 인도에 이런 스마트 그리드 실증 사업을 소규모로 지원을 해주고 이 소규모 실증 사업을 통해서 일본 기업과 인도 기업 간의 조인 벤처를 설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나오는 추가적인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즉 현지 사정과 자국의 기술력을 같이 접목함으로써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 그리고 양질의 인프라를 개도국에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ODA, 특히 우리나라는 ODA가 크게 두 가지로 채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라는 국무조정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크게 유상이냐 무상이냐라고 봤을 때 유상, 즉 론 방식의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EDCF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무상, 론 방식은 외교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올해 예산이 약 3조 4,700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나라의 포지셔닝 그리고 주요 선진국의 포지셔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플러팅을 해봤습니다. Y축은 정부의 자금과 민간의 자금을 합했을 때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X축은 가장 못 사는 나라에 얼만큼 많이 지원해 주는지, 즉 인도주의적인 ODA를 얼만큼 지원하는지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 일본과 독일같이 어떤 수출 산업 중심인 그리고 경제적인 ODA를 추진하는 국가들이 명확하게 포지션이 달라 있습니다. 즉 좌상 측면에 있는 일본, 독일은 자국 기업의 전략과 정부의 전략이 얼라이먼이 잘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독일이 원조를 가장 많이 하는 탑 리스트 국가에는 중국, 인도, 브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나라의 인구만 합쳐도 대략 한 3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시장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이 인도주의적인 걸 지향하는 북유럽 국가들은 원조 금액은 적지만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선한 의지도 있겠지만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발언권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국민의 세금을 토대로 이렇게 ODA를 지원함에 있어서 각국이 자국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ODA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포지셔닝이 좀 애매한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개도국에 와보시면 우리나라보다 젊은 인구, 생산 가능한 인구가 많고 자원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 이 빈곤의 늪을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즉 경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잘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균형 발전 과정에서 수도권에 너무 사람과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산업 구조 자체가 대외 의존적인, 요소 투입적인, 후진적인 산업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기술 역량이 낮다 보니 어떤 선순환적인 발전 체계를 이뤄내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세 가지 요소는 공통적으로 우리나라가 아주 잘 극복해왔던,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주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개도국의 산업 발전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인 목표 하에서 우리의 산업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제조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 인프라를 개도국에 조성하는 한편, 또한 개도국의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겠다라는 그런 세부 목표하에서 산업 에너지 ODA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가 산업 에너지 ODA 사업을 추진한 것은 2012년부터였고요. 그 당시에 50억 규모였으나 올해 447억, 내년에는 500억 정도로 연평균 30%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전력기금으로 에너지 ODA 사업을 별도로 신설하였고요. 2018년에는 세계은행과 저희가 MOU를 맺고 개도국의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을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세계은행이, 그리고 최근에는 IDB, 즉 미주개발은행도 저희와 협력을 해서 월드뱅크와 IDB가 키아트의 개도국 인프라 프로젝트를 제안을 하면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무상으로 지원하면서 현지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이를 레퍼런스로 해서 월드뱅크는 후속 사업을 투자하는 그런 형태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아프리카 개발은행과도 동일한 협력 체계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현재 저희는 총 21개국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28건, 그다음에 기술지도 15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는 신남방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신북방, 그리고 차세대 신북방이라고 신남방이라 할 수 있는 중남미 아프리카 18건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에너지 ODA는 크게 4가지 사업 유형이 있습니다. 프로젝트형과 기술 전수형이 있는데요. 먼저 프로젝트형은 첫 번째가 산업에너지 인프라 구축형입니다. 즉 개도국에 우리 기술과 우리 기자재로 이런 인프라를 시범 구축해 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기술, 우리 기자재, 우리 기업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여기에 참여한 기업의 트랙 레코드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발주될 후속 사업에 대한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과 협력하는 모델이 바로 이 산업에너지 인프라 구축형 프로젝트 모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혁신지원기구 조성 프로젝트입니다. 즉 권역별로 전략적인 핵심 국가에 저희들이 타스크센터, 기술센터, R&D 센터를 조성해서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개도국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거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즈벡, 이디오피아, 베트남 등의 이런 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량 보급형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제품이 현지 실정 또는 가격에 맞지 않아서 수출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제품을 토대로 현지에 맞게끔 가격도 다운시키고 제품도 로컬라이제이션을 함으로써 현지의 적응성을 높여주고 시범 보급해 줌으로써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은 어떤 물품 지원을 하지 않지만 우리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사업인데요. 보통 타부처의 기술 전수 사업은 어떤 기술 세미나 이론적인 방식이라면 우리 산업부의 이 타스크 사업은 개도국 기업의 생산 현장에 우리 기업의 기술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서 일종의 애로 기술을 해결해줘서 불량률을 낮춰주고 생산성을 올려주는 그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보면 1년, 2년 내로 현지 기업의 생산성이 400% 이상 향상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원재료를 값싼 중국산에서 더 좋은 우리 중소기업의 제품으로 교환을 하거나 또는 요 타스크 사업에 참여한 한국 기업 전문가, 개도국 기업 전문가가 함께 조인벤처를 세워서 현지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은 추진하는데 대략 한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특히 프로젝트 사업은 기획하는데 1년, 그리고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1년이 걸리게 됩니다. 이 기획은 다시 1단계 통합기획, 2단계 통합기획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1단계 통합기획은 사전기획 단계입니다. 대략 한 3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는, 즉 제안한 기업이 생각하고 있는 이 모델이 현지에 작동 가능한지를 직접 가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현지 정부와도 협의를 해보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전 계획을 예를 들어 10개를 지원한다면 10개 중에서 보통 50% 이하를 선정을 합니다. 좀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뽑아서 바로 2단계 지원을 연속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2단계 지원은 말 그대로 feasibility study, 타당성 조사가 되겠고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 소요 계획을 짜는 겁니다. 개도국 어느 곳에 어느 정도의 규모의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진 인프라를 구축할 텐데 기자재, 로지스틱 피는 어느 정도고 구축비는 어느 정도고 하는 진짜 상세한 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바로 2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1번, 2번을 1년 동안 진행하게 되면 그 다음 연도에는 저희들이 산업부, 외교부, 국조실, 기재부, 국회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고 그 다음 연도, 즉 2년 후에 프로젝트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3개 유형에 해당되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타스크는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획 과정이 필요하진 않고 개도국의 수원 요청서를 저희가 접수하면 바로 그 단계 이후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특히 산업부와 키아트는 ODA를 추진하면서 일 목적이 개도국의 산업 발전에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또는 해외 인프라 수주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대부분의 우리나라 ODA 프로젝트는 현지 공간, 즉 현지 정부의 수요를 받고 그중에서 지원할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윈윈형 프로젝트가 나오기 좀 어려운 구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프로젝트를 먼저 기획을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개도국에 제안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 2년마다 산업에너지 ODA 마스터 플랜을 저희가 수립하면서 좀 더 전략적인 국가와 전략적인 분야와 전략적인 모델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세스입니다. 먼저 어떤 나라가 좀 더 매력적일지를 저희가 뽑는 분야가 있겠고 부분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그런 역량 중에 좀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어디일지, 즉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저희들이 전략을 뽑습니다. 우선 OECD DAC 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하다는 그 수원 가능 국가 중에서 저희들이 우선 추진 국가를 일단은 4가지 기준으로 뽑습니다. 첫 번째는 그 나라의 제조업 환경이 어떤지, 두 번째는 내수 시장이 어느 정도 매력적인지, 세 번째는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네 번째는 우리가 기술을 전수했을 때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즉 혁신 기술 수용도가 어떤지를 우선적으로 필터를 써서 중점 국가를 뽑습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뽑게 되면 각 국가별로 뽑힌 사유가 다르겠죠. 그에 따라 전략도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각 국가별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산업 분야를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왜냐? 그 나라의 산업 정책 방향과 우리의 전략이 맞아떨어져야 지속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점과 이런 현지의 수요를 뽑고 그중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저희가 분야들을 뽑아내고 이것을 매년 프로젝트로 설계를 해서 민간에게 공유를 합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이런 작업을 했고 대략 한 11월 경에는 이 전체적인 전략 파일이 업로드돼서 일반에 공고될 것입니다. 과거 기존에는 저희들이 성숙산업, 즉 농기계, 섬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원조를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스마트 팩토리 뭐와 같은 뭐 전지 이런 좀 더 차세대적인 또 4차 산업혁명과 가까운 이런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 에너지 ODA를 접근함에 있어서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과거와 달리 개도국의 전력 보급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빈국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 전력 보급률이 약 74%였는데요. 2017년에는 86%까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도국의 전력 발전과 관련된 트렌드가 좀 변화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무조건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화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화석 연료를 이용한 친환경적이지 않은 그런 발전원이 많이 공급됐지만 지금은 이런 access to energy, 즉 접근성과 보급성보다는 경제성, 안정성 또는 환경성이 좀 더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어떤 환경성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접근할 때는 기존 발전소를 그렇다고 일순간에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기존 발전소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위해서 기존의 발전소 운영을 최적화함으로써 유해 물질을 감축시키고 발전 효율을 개선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신규 발전원을 확보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폐자원 에너지화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전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력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도 기획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전력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피크 분산 또는 AMI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에너지 ODA에 저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레스폰서빌리티 측면에서의 기존 발전소 운영을 최적화하고 폐자원 에너지화를 도입하는 하는 동시에 에피센시 측면에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피크 분산, AMI 중심으로 저희들이 ODA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몇 가지 사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에너지 ODA를 하면서 그
프로젝트 유형이 에너지 ODA가 또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파일럿형 에너지 ODA입니다. 즉 우리 기업과 또는 키아트가 만든 마스터 플랜을 토대로 저희가 먼저 개도국에 이런 파일럿형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을 해줍니다. 보통 코스트는 프로젝트마다 다르지만 적게는 50억에서 많게는 200억 사이의 그런 프로젝트들이 지원이 되게 됩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크게 비용이 컨스트럭션, 그다음에 트레이닝, 세 번째는 컨설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세 번째 컨설팅이 어떤 기능이냐면 저희들이 해준 파일럿 프로젝트, 실제로 작동이 가능한 이 파일럿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좀 더 많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개도국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개도국의 자금이 없다 보니 이런 자금을 국제기구로부터 잘 받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컨설팅도 이 프로젝트 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과 저희들이 공동으로 협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세계은행과 IDB가 해당 기관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투자 계획 하에서 예를 들어 베트남의 태양광 발전이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 특정 지역에 대한 투자 계획을 토대로 저희한테 프로포즈를 제출합니다. 보통 8개 정도 저희한테 제안을 하면 저희가 그 중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선정을 하고 FS를 공동으로 진행한 후에 저희들이 시범적인 프로젝트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들은 나중에 세계은행에서 대규모로 확산할 때 좋은 레코드가 되기 때문에 저희 기대로는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우리 기업들이 이런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킹도 생기지만 나중에 후속 프로젝트가 발주됐을 때 수주 가능성도 좀 더 높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은 MDB와 우리 기업 간의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MDB와 국내 협업기관, 그 다음에 현지 정부 이 3자 협력 관계를 통해서 1단계적인 관계 형성을 하고 후속 사업에서도 이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PPP와 관련된 사업도 있습니다. 개도국 정부가 우리 기업이 제안하는 PPP 사업을 수용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상원조를 함께 제안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1월에 국토부에서 발표했던 방글라데시 사업 관련입니다. 원래 방글라데시가 이 사업들을 국제 입찰을 하기로 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기업한테 우선 사업권을 배정을 했고요. 특히 이 부분에서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2억 달러였는데 2억 달러 요 관련해서는 우리 산업 에너지 ODA 무상 원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냐면 PPP 유형에 따라서 저희가 무상 원조 프로젝트를 별도로 붙이는 형태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 PPP다. 그럼 저희들은 발전된 전력이 공급됐을 때 그 민간 가구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스마트 배전망을 무상으로 붙이거나 또는 송전망을 300피로 건설해야 된다면 저희는 그 중에 일부 구간을 해주거나 또는 폐기물 발전소를 건설한다면 저희는 앞 단계에 있는 전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주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PPP가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런 무상원조 프로젝트를 덧붙이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ODA 사업을 함에 있어서의 어떤 중요한 성경 포인트입니다. 저희들의 ODA 방향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국익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저희는 중점 지원합니다. 개도국에만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들은 외교부나 어떤 타 부처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기업이 수출을 하건 인프라 수주를 할 수 있건 또는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합니다. 물론 개도국에 도움이 돼야 된다는 전제는 바로 기본 전제이긴 합니다. 두 번째는 민간 기업의 주도적인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에는 우리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좀 더 임팩트 있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메가 프로젝트 중심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어떤 사업 제안을 하실 때는 6하 원칙을 많이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산업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하시는 프로젝트의 모델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품목, 어떤 섹터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인데, 세 번째는 개도국의 어느 지역이다, 목표 시장은 무엇이다, 네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그리고 그 나라의 스테이크홀더가 누구이고 역할은 무엇인지. 다섯 번째는 이런 ODA 했을 때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 앞서 설명드렸던 수출이든 인프라 수주든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이든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 플랜을 타임라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시면 좋고요. 세 번째는 저희는 피싱 투게더라는 말을 씁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걸 넘어서 물고기를 함께 잡자라는 컨셉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콜롬비아와 이런 우리나라 기업이 수처리와 관련된 협력 사업을 한다면 우리 기업만 그 사업에 대한 베네핏을 독식하는 것이 아니고 콜롬비아 현지와 또는 현지 기업과 함께 함으로써 그 속한 권역에 더 많은 국가에 함께 진출하자라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콜롬비아 수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서 인근 중남미 국가 이런 수처리 정화 시설이 많이 필요한 페루, 우루과이, 칠레 등으로 더 확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런 설계를 하실 때는 개도국의 특정 부처 이외에 에너지 또는 산업 또는 무역, 관세와 관련된 많은 부처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ODA를 하다 보면 현지에서 기술력 양성할 때도 있고 또는 한국에서 기자재가 현지에 들어가게 되면 무관세 처리를 받으려면 유관부처의 협조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중앙정부, 지방정부는 권한이 많이 없습니다. 가급적 중앙정부 그리고 관련된 ODA 수청기관, 면세 부처 이런 부처들과 네트워킹을 하시는 게 좋고요. 다섯 번째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특히 저희가 현지 출장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현지의 원활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믿을 만한 에이전트를 확보하시는 것이 정보 활동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개도국에는 한인을 비롯해 현지인들 중에서 상당히 정체를 알 수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코트라 무역관이라든지 저희들을 통해서 현재 믿을 만한 에이전트를 확보하시면 좀 더 사업을 설계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개도국의 키맨을 찾으실 때는 그 나라 정치 구조와도 좀 관련이 됩니다. 즉 대통령제냐 의원 내각제냐 권력이 일원화되어 있냐 다원화되어 있냐에 따라서 키맨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우즈벡처럼 대통령제이면서 일원화인 경우는 그 정부의 내각 고문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문그룹 이분들이 좀 더 접근도 용이할 뿐더러 실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 좀 더 좋은 관계를 구축한다면 많은 정보와 어떤 협조를 얻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정보도 보면 휴민트, 이민트, 코민트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부 정보, 신뢰성 높은 내부 정보를 구축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키맨을 찾아야 되고 현지 에이전트를 잘 활용하셔야 정확한 정보, 그 나라의 발주 계획 이런 것들을 잘 확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ODA를 무상으로 받는 국가들의 어떤 오너십을 높여줘야 됩니다. 퀸 노래를 보면 이지컴 이지고라는 말이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무상 원조를 해보면 모든 것을 다 해줬을 때보다 뭔가 분담을 하게 했을 때 좀 더 오너십이 올라가고 지속성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협상을 할 때는 수원국에서 건물 또는 토지는 분담하도록 시킨다거나 하는 식으로 약간의 분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너십을 올리면 좀 더 그 지속성도 올라가고 현지 정부의 책임성도 올라가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그 ODA의 O는 오피셜입니다. 그래서 정부 간 합의대로 즉 G2G로 ODA는 시작하게 되지만 이 프로젝트가 B2B로 끝나야 지속 가능성이 담보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베트남 농기계, 우즈벡 농기계나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종료될 때는 우리 기업과 현지 기업 간의 조인 벤처 설립을 구축을 하게 하고요. 또한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현지에 있는 전력 공기업과 우리 전력 기자재 업체와 좋은 관계를 맺어놔서 후속적인 사업 가능성을 상당히 잘 열어놓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페루에는 우리나라의 배전 자동화 시스템 기자재를 활용해서 현지의 전력 효율, 배전 소실량도 줄여주고 블랙아웃 레이트도 33%까지 감소를 시키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콜롬비아 하이브리드 발전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심센 엔진, 이 심센 엔진이 물론 대기업이 수출을 하겠지만 이 심센 엔진의 75%가 우리 중소 중견기업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을 저희 현재 공급하고 또 다른 수출을 함으로써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이 함께 현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세네갈 주파수 조정용 ESS 통합 시스템인데요. 이 사업이 대략 140억 원이고 이 사업은 세계은행이 제안해서 형성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부 아프리카의 14개 국가의 어떤 전력망을 구축함에 있어서 이 사업이 처음 들어가게 되는 좋은 사업이 되겠고요. 향후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웨스트 아프리칸 파워풀 등 서아프리카 전력망 연결 사업과 관련돼서 많은 후속 사업을 저희가 수주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자면 산업부와 키아트의 산업에너지 ODA는 공적 개발 원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또한 개도국의 빈곤 퇴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익을 증진하는 상생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이 되겠고요. 최근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뉴딜 정책, 특히 그린 뉴딜과 관련돼서 우리의 훌륭한 그린 에너지 기자재가 개도국의 전력 환경에도 큰 도움을 주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에도 크게 기여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